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시사토론 이종유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법원의 재심 끝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삼례 3인조 강도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로 당사자들은 누명을 벗게 됐지만 길게는 10년의 옥살이를 했고 또 누명을 벗게 되기까지 무려 16년,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생과 명예가 송두리째 뿌리 뽑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두 사건을 통해 잘못 집행된 공권력 그리고 우리 사법체계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건 재심을 맡아 진행하신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황현락 호원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익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수사한 분이죠.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나오셨습니다. 네, 전주 MBC 강동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화면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2살 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인정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죄 공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최 씨의 범행을 쉽게 수긍할 수 없어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백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고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3년 범행을 자백했던 35살 김모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했습니다. 재심 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기에 앞서 실적과 권위만을 내세운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동엽 기자의 리포트물 보셨습니다. 함께 보셨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예. 네, 익산 약촌옥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요. 그리고 삼례 3인도 강도 사건 재심을 함께 맡으셨는데요.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봐야겠죠. 예. 누명을 썼던 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억울함을 풀었다는 의미가 크고요. 다음으로 이제 선례로서의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런 선례가 남음으로 인해서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옆에 계시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용기가 평가를 받아야죠. 그 용기가 평가받았을 때 또 다른 용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진범까지 나서서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연대의 힘. 이런 힘이 또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상만 반장님.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가 수사까지 진행하셨어요. 예. 결과는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지금도 그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확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예. 사실은 무죄 판결이라는 것이 13년 전에 이미 났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냥 묵혀놨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현락 교수님. 네. 경찰학계에서도 이번 재심 판결의 의미를 좀 남다르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만시지탄이지만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의 인권 내지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 데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과 사법적 정의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수사 과정에서 또는 그 재심 과정이나 이 재판 과정에서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 억울한 그 수많은 그 인권의 피해자, 인권 희생의 피해자를 가져오고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가의 오만한 폭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강동엽 기자, 이 두 사건을 좀 지속적으로 취재했는데요. 네. 취재하면서 소감이랄까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그런 표현이 적절할 네.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 국민이 그냥 일반 국민도 아니었고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당시 불과 15살이었던 미성년자가 그 범인으로 지목됐고 그리고 3대 3인조 사건 같은 그때 당시에 그 피해 범인으로 몰렸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몰려서 그렇게 형을 살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경찰 그리고 검찰 마지막으로 법원 이렇게 나눠져서 이런 범죄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 재판정에서 이런 그때 당시에 쓰였던 자백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있는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스크린되지 않고 검찰이 그리고 그 당시 사법부까지도 이걸 모두 다 확정 판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10년까지 옥살을 했는데 이런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끔찍한 국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반성이나 이런 진실된 반성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재심과 무죄 판결의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두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심경과 안타까움은 어떤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저희가 이번 토론에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심적 정리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신 박준영 변호사 통해서 근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 심경은 또 어떻고요? 요즘 그 재심 이후 근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분들이 자기 감정이나 어떤 자기 주장을 익숙하게 표현하는 분들이라면 그 기쁨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은 제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근황은 희망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날을 또 기대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무죄 판결로 억울함은 풀었지만 이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을 받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또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동엽 기자, 여기서 익산 사건 또 삼례 사건 경과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 네.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2000년이었죠. 그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로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사흘 뒤에 당시 15살이었던 최모 군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곧바로 기소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항소심에서 10년형이라는 그런 중형이 선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군산에서 여기 지금 패널로 나와 계시는 황상만 반장님께서 이제 진범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물 김모 씨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 자백 조서까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이게 2003년도에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돌연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진범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가 이 무혐의 처리의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요. 그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검찰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10년형을 최 씨는 이제 복역을 완료를 하고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요. 한 2, 3년간의 재심 그런 심리를 거쳐서 결국에는 올해 첫 공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에 무죄가 광주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그 2003년도에 자백을 했던 그런 김 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또 구속시켜서 구속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완주 삼내 사건 그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이었죠. 그 3인조가 그 슈퍼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빼앗고 거기서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발생해서 열흘 만에 경찰이 또 그 임명선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를 해서 그 자백을 받아내고 그래서 기소를 해서 이분들에게는 짧게는 단기 3년, 길게는 6년형의 그런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 그 해 연도에 부산에서 또 다른 3인조, 그러니까 진범 추정 인물이 다른 인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사람을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또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백을 받아내서 이게 전주지검으로 넘어오거든요. 그 3명이. 근데 수사 검사, 그때 당시에 3내 3인조를 수사했던 검사가 똑같이 이 부산 3인조를 수사를 했는데 역시나 자백 번복을 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 역시도 형을 만기를 복역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서 올해부터 재심 그렇게 개시를 해서 공판이 이어졌는데 역시나 그 마찬가지로 이분들 역시도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에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마지막 항소를 포기를 하면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의 수사 과정의 문제부터 지금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네, 예. 그 두 사건에서 등장하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 그리고 어린 소년범들, 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기소와 공소 그리고 재판 절차까지. 그리고 결국엔 유죄 판결이고요. 수사 과정의 문제, 재판 절차상의 문제, 먼저 수사 과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시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먼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경찰 수사는 사실상 몽둥이로 살인범을 만들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또 이런 어떤 수사의 위법을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추인하는 결과를 낳았죠. 진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 조서를 또 조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죠. 자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자백 등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저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문제였고 이 사건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검거돼서 또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짜 살인범을 계속 감옥에 가뒀다는 거 정말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네, 황상만 반장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장님 얼마 전까지 이제 경찰에 재직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동료이고 또 후배 경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장님께 강압 수사의 문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용의자 특정도 잘못됐습니다만 10대 어린 용의자를 경찰서가 아닌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 기법인지 절차인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 경찰관들이
예. 이 어떤 용의자나 혐의자를 일단 검거를 하거나 발견하게 되면 네. 일단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관에 데려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각 지역마다 그래서 각 파출소라든지 지구대라든지 네. 경찰서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타 경찰서 직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되고 공식적인 자리, 그 자리가 아닌 데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여관이나 이런 데로 데려간다는 그 자체가 그 대상자한테는 뭔가 좀 유학금을 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는 우리 수사하는 경찰서나 파출소라고 하는 장소보다는 조금 더 폐쇄성이 강한 곳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례 사건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나 장갑들을 경찰 수사관들이 누명 피해자의 집에서 일방적으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익산 사건 같은 경우는 칼을 압수했다면서도 추후에 또 이제 칼의 행방, 흉기의 행방을 이렇게 추궁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수사가 드러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피의자로 검거됐던 사람의 주거지에 가서 네. 범행 도구를 압수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범행 도구가 실제 범행 과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이 객관적인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나 그건 그 당시에 그 피의자 중 한 사람의 아버지가 쓰던 공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재현을 해본 결과 전혀 이 사건 현장의 흔적과 들어맞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물증이 필요했고 그 물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어떤 근거 없는 수사를 한 걸로 보여지고 칼 부분에 있어서도 약천어거리 사건도 전혀 물증이 없는 사건입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인데 범행 도구인 시칼은 적어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방에 있는 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칼을 가져온 날이 8월 16일인데 그 이틀 후인 8월 18일 조서를 보면 여전히 칼의 행방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건 명백히 모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압수조사는 조작됐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황현락 교수님. 두 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이 누명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어리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몰렸고요. 제도적으로 보호받기는커녕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낙인을 찍은 상황인데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재 이 사법 제도가 아직 얼마나 갈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법 격언에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런 법 격언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백을 증거의 하나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 단계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에도 그 사건을 지휘해야 될 검사라든지 이러한 그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결국 확정 판결까지 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형사 사법 구조가 아직까지 우리 그 사법적 통제가 국민들의 인권의 시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많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수원의 노숙녀 사건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재심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아마 그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 잘못된 수사 이런 것들이 단초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재심 사건 하시면서
경찰의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당시에 사정을 놓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했던 재심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예. 일단 사회적 약자였고 그 사회적 약자를 헌법은 보호하라고 했죠. 근데 반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했다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반인권적인 수사를 했냐라고 그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수사는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얘기할 정도로 능력도 갖추고 있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가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넘어가지 않았냐, 또 법원의 재판에서도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냐라는 그 어떤 절차 단계에서 어떤 상위 단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걸로 그냥 퉁치려는 어떤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만큼 역량이 늘어났고 또 역량이 커졌고 또 전문성도 인정받는 상황이라면 그 수사를 또 자체적으로도 또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 이런 부분도 좀 강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또 재판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반장님, 예.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 유령 용의자를 검거하셨어요. 그리고 수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놓아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사실은 그 증거 제일주의죠. 요즘에도 네. 그렇고 증거는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증거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수사관들이 수사를 시작할 때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은 부단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약촌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있었던 증거도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수사를 할 때 처음에 그 진범으로 지목되는 사람한테 직접 제가 다가간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확정이 섰을 때 비로소 이 사람한테 제가 접근을 했는데요.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게 자백을 했어요. 네. 예, 쉽게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료를 모았던 그 사람들 진술하고도 일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만 되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그 물적 증거를 찾으라고 하는 직접 증거죠. 예. 그게 바로 그 범행에 사용된 칼인데 네. 그걸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석방주의가 내려지게 되고, 예. 그래 이제 풀어주게 되고.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는 검찰이죠. 예, 수사 지휘를 그렇게 했다는 예,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검찰에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을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네. 영장 신청을 하기 전에. 긴급 체포를 하면은 우리는 그 검찰의 그 승인을 건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긴급 체포 자체는 승인 건의를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신청을 해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서류를 검토하고 결과 석방을 해라. 근데 석방 당일은 물론 이제 물증을 내놓으라는 것이지만 네. 제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무조건 내놓고 봐라라는 식이죠.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반장님, 그럼 현역에 계실 때 다른 사건 수사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이 검찰 지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나 좀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 진범이 지금 그 범인으로 지목돼 가지고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예. 아마 제가 그 조사했던 그걸로도 충분히 영장 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특히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 지휘를 했던 검찰, 네. 또 그 재판했던 사람들은 이건 말 못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제. 예. 황 반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지금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2003년도에 잡았던 인물을 긴급 체포하고 게다가 구속까지 시켜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았죠. 자백도 했고 그리고 그 주요 진술했던 그 주변인들도 살아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자백도 부인하고 있고 그 주요 진술했던 주변인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때와는 달리 구속 영장도 청구해서 잡아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 행동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이요. 우리 그 소송법상의 그 검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는 증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이 워낙 비중이 좀 큰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지휘한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기 전에 직접 그 부르든가 아니면 직접 나와서 직접 한번 확인 수사를 해봤더라면 그러면은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좀 의문이 들고요. 근데 일단 내가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범으로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냥 묻어두려고 애쓴 그런 것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박준영 변호사님. 예. 누명 피해자들은 교도소에 있을 상황입니다.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황 반장님 말씀대로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전혀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법원은 또 일부 복역 억울한 피해자 중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심도 기각을 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봐야 될 상황인지 참 난감하고 참담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삼례 사건과 익산 사건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은 누구도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수사를 했고 또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이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거든요. 이런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설사 무혐의를 결정을 내리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거라는 어떤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어떤 결정, 무책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무책임한 결정을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황현락 교수님. 삼례 강도치사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부산지검에 검거가 됩니다. 당시에. 하지만 부산지검은 이 용의자들을 전주지검에서 3례 3인조를 기소했던 그 검사에게 이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황 반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대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하면은 바로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수사 지휘나 이런 과정에서 몰랐을 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아마추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도 이것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다는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검찰은 검찰대로 나중에 경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이 지휘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도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소신으로서 수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들의 공과 과가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다 봐야 될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좀 크게 보면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도 새로이 국민의 시각에서 틀을 다시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엽 기자. 네. 삼례 사건 같은 경우는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죄를 자백할 경우에 증거조사 심리를 생략한다. 이런 공판 절차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뭐 인정신문을 해서 이 죄를 자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백을 안 할 경우에는 검찰 측과 우리 변호인 측 간에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채택을 해서 어떻게 이 범행을 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공판이 꽤 진행이 되죠. 근데 아까 말씀했던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생략을 하고 범행을 자백했을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바로 이제 증거를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기회를 잡아서 바로 선고를 내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장점이란 거는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서도 빨리 재판 결과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많은데 빨리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이번 삼례 3인조 사건에 보면은 그 재판정에서 그 재판부가 이 사람이 왜 신빙성이 없는지, 왜 자백이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자백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재판부가 이 검찰이 가져온 증거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따져봤다고 하면 금방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3년에서 6년형이라는 이런 그 징역형을 복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적 약자 이번에도 보면 그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과연 이분들의 진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체크를 해서 만약 진술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거를 한 번쯤은 검찰이나 경찰에 나온 증거 상황들이 맞는지를 좀 따져보는 게 우리 그런 억울한 피해자를 좀 막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례 3인조 가운데 한 명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죠.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왜 기각을 했는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한 이유는 검사의 잘못된 그 당시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결정문에 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재판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재판을 했거든요. 자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그 자백의 형식적인 심리 외에 또 하나가 부과됐던 게 뭐냐면 진범으로 지목돼서 자백했던 사람들의 어떤 의미 있는 진술까지 무시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너무나 중시했다는 부분.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보통 이런 재심 사건을 하다 보면 잘못을 한 사람들이 따로 있죠. 일단은 강압수사를 하고 그 당시에 잘못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을 바로잡는 어떤 그 지위의 중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네.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자들 아까 뭐 상황, 재심 이후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16년, 17년 뭐 이 세월이 오기까지 그분들은 말 그대로 살인자였고 뭐 강도치사 범인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그 당사자들 복역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요? 삼내 친구들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복역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네. 장례식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또 다른 친구는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갔는데 연락이 끊겨버렸죠. 네. 또 어떤 친구는 부모가 두 분 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벌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피해도 그렇게 컸습니다. 익산 사건은 15살의 어린 소년이 10년의 형을 복역했다는 거, 이건 그 자체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또 거기도 그 가족들의 어떤 살인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고통이 컸던 겁니다. 결국 그 수감 기간의 고통도 컸지만 그로 인한 또 가족들의 고통도 컸고요. 또 복역을 마친 이후에 또 살인자라는 낙인을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익산 사건의 그 15살 소년은 또 안타까운 시도를 할 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병원까지 갔었고요. 네. 네, 단순히 명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명예 회복으로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만은 절대 없는 그런 피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물적 피해, 뭐 가족의 피해 워낙 크고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인생을 원상 회복하려면 어떤 물적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가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또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적으로 어떤 돈으로 위자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또 돈으로 위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 돈이 또 이분들한테 어떤 변화를 줄지도 전 솔직히 걱정입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또 주어지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가졌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사회 정책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또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겁니다. 네. 잘못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도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의 책임 있는 공권력 중에 일부는 피고로 특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묻는 네.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소송의 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현락 교수님. 예, 말씀 도중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피해자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공권력 집행으로요. 잘못된 집행으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약자들의 경우 특히 뭐 이런 그 경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이런 속에서 잘못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약자들의 재심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기관 어떤 우리의 정책적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있었더라면은 예. 오늘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도 있고, 뭐 우리 법무부 산하지만은 법률구조공단이 이런 그 공식적 공공적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러한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론 개개인의 사람들이 지금 재심을 통해서 구제되고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는데 우리 그 학계라든지 이 국가적인 입장 책무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슨 우리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과거의 재심 사건이 없었느냐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그 정확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심지어 경찰관도 살인범으로 잡혀가지고 그 같은 93년도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악서에 형사계에서 그 살인사건 수사를 하면서 파출소 경찰관을 살인범으로 지명해가지고 살인범 유죄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나중에 이제 1년 6개월인가 뒤에 진범이 잡혀서 풀려나게 된 상황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 특히 이러한 지체 부자유라든지 만 15세밖에 안 된 이런 아주 불리한 사회적 약자, 자기 스스로 방어할 줄 모르는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런 데서 제도적 대안을 태스크포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강구를 해야 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이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좀 시스템화되고 이것이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되지만 전문가가 평생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고 뒤에 또 문제가 생기는지 끝까지 이렇게 연계적으로 돼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 반장님. 예. 얼마 전에 그 전북경찰의 총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황 반장님 입장에서는 후배 경찰들인데요. 그 당시 언급이 어떻게 충분한 사과였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그 부연 설명을 조금 한 가지 하고 예. 넘어갈 게 있어서 아까 그 국가인권위원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죠. 근데 이 사건, 약촌호의 사건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개입을 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한참 그 수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국가인권위가 어떤 그 시민단체 그 고발을 받아가지고 네.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지원을 시켜가지고 서류 전체를 다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이 사건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확실히 밝혀서 입장을 좀 표명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답이 돌아오냐면 검찰에서 답을 내놓으면 우리도 답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인권위도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의 어떤 의무와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틀을 잡아주고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 검찰에서 답을 주면 주겠다. 그 얘기도 제가 검사한테 전합니다. 이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가부간에 답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국가인권위에서 답을 주면 우리도 답을 내놓겠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 뭐 어떤 제도 장치가 있다는 이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기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경찰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하셔야죠. 예. 전북경찰의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하시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의 이행 사항도 점검을 하셨어야 됩니다. 네. 예, 그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박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보면 네. 경찰도 당시 수사 경찰이 지금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 뭐 재판부 역시 뭐 동종 업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징계가 됐든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처벌이 됐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범죄를 범한 사람만 공소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도 범죄 행위거든요. 네. 잘못한 경우에는 네. 그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공소시효도 이미 끝났고 또 징계시효도 짧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의 어떤 가혹행위나 반인권적인 수사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끝을 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네. 여론이니까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공권력의 침해로 인한 그 형사사법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시효나 공소시효 문제를 좀 길게 늘리는 방안도 네.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동엽 기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경우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경기도 용인에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범행을 자백했던 인물을 바로 체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이틀 뒤인가요?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 중에 있는데 검찰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마 기소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 나와 계신 황 반장님께서 그때 당시 그 자백 진술 조서를 받은 것도 있고 주변인 진술도 있고 말씀하셨죠. 그 칼 끝에 뭐 이게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백 진술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토대로 당시에 국가수 부검 그런 상황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기소를 지금 현재 위에서 열심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체포되신 분은 지금 혐의를 부인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마 이 검찰의 이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런 변화는 주지는 못할 걸로 현재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수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재판이겠죠. 수사는 그게 끝나면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범행을 부인하는 지금 현재 체포된 사람과 그리고 검찰 쪽에서 다시 입증하는 이런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제도적인 보완책은 한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형사사법제도와 현재 이 재심제도를 사건이 일어난 재판부라든지 그 수사기관에 그대로 이첩을 시키고 거기서 재수사하고 거기서 다시 재심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 가지고는 절대 자기 보전과 자기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공권력이 스스로 자기 부정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참여를 한 것은 정말 그 손꼽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현재 이 기소독점, 기소편의, 수사지휘권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사 제도의 지금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재 상황과 그 재판 제도를 가지고는 경찰은 결국 검찰에 넘겨야 되니까 대충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책임지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고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했겠지. 그러면서 일단 거기서 허점이 발생 되면 나중에 이제 책임을 경찰로 미룰 수도 있고 재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더더욱이 이런 재심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눈여겨볼 일이 아니다는 거죠. 워낙 우리 그 사법부의 업무량의 과중은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재심 전담 수사기관 재판부 같은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범을 검거하는 것이 또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또 남은 명예회복이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 그리고 재판의 문제 등 또 억울한 피해자들의 보상과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이렇게 가름했으면 합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 헌법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단순히 국민들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국가기관이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한 명이라도 피해자,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정말 우리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있죠.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적어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쇄신하고 반성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상만 반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검찰은 이런 기회를 참 잘 받아들여가지고 조직의 보호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므로써 실추됐다고 할까요? 그러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락 교수님,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도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공권력 구조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래서 권력의 가장 효율적인 구성은 이 상권 분립에서도 나타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 원칙이 있는데 이 형사사법제도의 이 공권력 구조에서도 이 견제와 균형,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고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핑퐁식의 이 수사 구조가 계속 지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준영 변호사님 오늘 토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옆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결국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재심이 됐고 무죄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제 그 변호인으로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저의 재심 청구의 근거는 13년 전에 옆에 계시는 황상만 반장의 1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고 또 본인 사비까지 들여서 수사를 했죠. 이런 용기와 진실을 찾는 과정은 충분히 격려를 받고 또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사례를 보고 누군가가 또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결국 또 그 사람이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빚어진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요즘 국정농단과 국가 시스템 붕괴에 분노하는 국민들 요구가 연일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래전 있었던 이들 두 사건 역시 완벽히 붕괴된 우리 사법체계의 일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유독 잔인하게 휘둘러진 공권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참담한 일을 겪은 피해 당사자들께 납득할 만한 원상회복과 보상이 또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법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